반갑습니다. 송관종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제2국을 축하드리고 저도 좋은 투자 전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개국을 맞아서 저도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를 하나 했습니다. 송견지명, 송관종의 선견지명, 투자 인사이트를 투자자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겠다 이건데 송관종이 바라보는 통찰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미국 시장 흐름을 보죠.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죠. 자, 어제도 일자리가 67만 개 정도 나왔는데 시장은 오히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장이 올라갔는가 이걸 먼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지난 목요일 날 파월이 좀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또는 올려봐야 한 25bp 정도 올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죠. 근데 파월은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3월 달에 금리는 꼭 인상할게 대신 50bp는 절대 안 할게 이렇게 하면서 시장이 반등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금요일 날은 어땠어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자포리자 원전은 이 우크라이나 원전 15기 중에서 6기를 보유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저게 폭발하면 또 체르노빌처럼 좀 강한 또 사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 다행히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일자리도 발표되고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더 가중되면서 본장에서는 좀 더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자, 이렇게 미국 시장은 급등락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행인 것은 연준이 또 파월이 좀 더 강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만 좀 안정이 되면 시장은 급반등이 나오겠지. 투자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니요. 그렇지만 파월이 반드시 비둘기를 날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이자. 자, 지금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여기서 또 긴축을 또 강하게 되면 시장이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관망을 하겠다. 대신 앞으로 시장을 보면서 우리가 일단 금리 정책은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파월이 이런 발언을 한 걸 보면 당장은 50bp가 아니라도 앞으로 차후에는 50bp 이런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고 연준 인사들이 상당히 좀 매파적이에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은 계속 우크라이나 사태가 성장이 부담이다. 대신 우리의 인플레이를 잡기 위한 여정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느냐. 분명히 좀 안정적이긴 해요. 다만 이 파월이 일단은 자신의 오판을 인식을 하고 앞으로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이런 것들이 청문회에서 나타났다고요. 청문회에서 리차드 셀비가 연준이 오판해서 잘못된 거 아니냐, 지표 오판한 거 아니냐 했더니 돌려서 그래 내가 인플레가 이렇게 공급망 충격으로 인해서 좀 강하게 될지는 몰랐다. 이렇게 오판을 시인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내가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제임스 블러드나 크리스토프 월러나 이런 사람들은 5월 달, 6월 달에는 우리가 50bp를 하겠다. 7월 달에는 100bp를 인상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급등락이 반복되는 상황인데 연준은 당장 급격한 통화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연준의 매파들이 있죠. 블러드나 윌러나 메스터나 에반스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금리를 4월 달, 5월 달, 6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때 50bp를 인상하겠다 또는 100bp를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 충격이 올 수가 있어요. 또 하나 QT 이제는 테이퍼링 종료되고 금리 인상까지는 시장이 예측을 한다고요. 대신 QT에 대해서 거론하게 되면 시장이 발작을 일으킬 수가 있다고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는 최근에 3월 달이나 늦어도 5월 달에는 FOMC에서 이 Q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충격은 우리가 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테크닉적으로 앞으로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좀 살펴보죠. 제가 지난 2월 12일 날 방송했을 때 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그런데 앞으로 미국 시장은 여기서 올라가든 내려가든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것이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2018년 정도처럼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안 된다. 여기 부분이었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안 된다. 그때 제가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하락을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연준이 만약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할 것이고 시장을 달래는 멘트를 할 것이다. 근데 연준을 믿지는 마라. 왜냐하면 연준은 항상 시장을 달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큰 충격이 없으면 그때는 자기들의 통화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로 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저점을 무너지게 되면 13,000포인트 정도 전저점을 무너지게 되면 한번 반등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일단 그때 당시에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 다시 하락을 해서 기간 조정 받고 상승을 했다는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와야 되는데 약하게 나온 게 전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21선이 무너지면서 하락을 했는데 13,000포인트를 이탈하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이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된다고요. 그다음 방향성은 약간 좀 애매모호합니다. 당분간은 우크라이나 사태나 연준의 통화 정책 사이에서 시장이 줄다리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한 레인지에서 박스권 등락이 예상이 됩니다. 자, 최근에 제가 미국 사태에 대해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할 것이다. 만약에 미국이 급락을 하도록 걱정하지 마라. 연준이 시장을 달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등은 반등일 뿐이다. 근데 그 반등이 너무 좀 약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덤 스미스가 하는 말이 떠올라요. 우리가 시장이 우크라이나 충격 때문에 뭐 시장이 급락을 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됐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주는 대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장이 조정을 받네. 파월이 어떤 발언을 했네. 이런 흐름보다는 시장을 앞서 나가야 된다고요. 자, 애덤 스미스가 세계 경제는 가만히 놔두면 보이지 않는 손, 시장에 의해서 잘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굳이 개입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주식시장, 금융시장은 특히나 이 보이지 않는 손 중에서 거대 자금을 가지고 핸들링하는 그런 국제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의 의중을 잘 파악을 해야 된다. 악재라도 저들이 크게 매도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이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조그만 충격에도 급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시장이 주는 대로 따라가지 말자. 자, 그럼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자, 우리 시장은 일단 한 두 가지 정도 이슈가 있겠죠. 첫째, 러시아가 MSCI EM 지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시장에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겠죠. 시장이 추정하는 것은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1.49%밖에 안 돼요. EM 지수 비중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좀 약하게 작용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강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9일 날 제의를 하니까 10일부터 한 2, 3일 정도는 증가를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에너지 섹터를 투자하기 위해서 러시아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패시브 자금이 많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다. 특히나 최근에 환율이 상승을 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항상 외환 딜러들이나 아니면 증권사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달러가 약세다, 약세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죠.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예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 앞으로는 강해질 것이다. 2주 정도 전으로 방송에서도 또 무료 광고의 방송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다고요. 근데 달러가 강세를 보였어요. 우리 원달러 환율도 강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 부당이 좀 나오게 됩니다.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어떤 게 문제냐면 코스피가 좀 약해져요.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코스피는 약하죠. 근데 코스닥은 조금 더 강한 이유가 환율이 안 좋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도합니다. 현선물 양시장을 매도를 해요. 그러면 선물 매도하면 시장 조절자 기관들은 선물을 매수하고 선물을 받고 그다음 현물을 때리는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가 중첩이 되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환율이 상승하면 지수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혹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이게 환율 상승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도. 근데 외국인들은 피마레포를 통해서 야, 중요한 순간에 만약에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자, 미국 국채 주면서
야, 다음에 돌려줘. 근데 달러 좀 빌려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인출권 SDR을 통해서 야, 우리 달러 좀 부족한데 좀 달러 좀 빌려줄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그래도 저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지고 우리 시장은 미국보다는 강해요. 그 이유가 러시아 EM 지수 제외에 그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고 그동안 우리는 충분한 조정을 받았고 저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떻게 방향성이 형성이 될까요? 일단 코스닥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일단 여기 박스권에서 좀 등락을 한다 보시면 돼요. 큰 흐름을 보시면 이 수급선 60일선이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야 되냐면 이 파동 이론상 이 60일선이 하락을 하면 21선과 60일선의 이격을 좁혀서 에너지를 응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0일선이 하락하는 도중에 21선이 60일선을 파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가가 상승을 하면 21선이 이렇게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흔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코스닥이 좀 강하게 상승한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기간 조정을 받으면 좋은 흐름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의 화두는 성장주 순환매, 국제정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종목을 공략하자 이겁니다. 최근에 이제 성장주 순환매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견인할 것이다. 사실 뭐 방산주들 코스피에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제한적으로 움직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제가 두 번 정도 한 달 사이에 두 번 정도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반도체에서는 PCB를 봐라. PCB나 반도체 기판주를 보고 2차 전지는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려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 2차 전지 시총 사이즈가 큰 게 어디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 2차 전지, 에코프로 BM, 그다음 게임주. 이렇게 되는데 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틀렸죠. 또 게임주들은 지난번에 위메이드가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본업 경쟁력에 의해서 실적이 좋은 게 아니라 비트코인 팔아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그렇다면 성장이 담보가 되는데 최근에 뭐 배터리 폭발 사고도 났고 또 어떤 기업 이슈를 이용해서 또 매매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좀 강한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단기간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LNF를 매수를 해서 한 120% 올라갔다가 지금 눌림목을 좀 주고 있는데 여전히 움직임이 좋아질 걸로 보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도 사실은 제가 정말 잘 리스크 관리를 잘 한다고요. 그리고 상승 타이밍을 제가 발굴을 잘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악재가 나오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제가 위기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위기는 우리의 기회다. 항상 이제 이런 구조가 있는데 근데 이때 폭발 사고가 나면서 정말 안 좋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죄송해서 큰 수익이 났었는데 에코프로가 고객들이 좀 조정을 받아서 정말 죄송했는데 근데 비중 조절을 하고 배터리 사고 발생했을 때 비중 조절을 하고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단기간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일부 고객들이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에코프를 지난번에 좀 6만 1,000원대에서 뭐 12,800주를 사서 4억 4천원 수익 냈다 고맙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면서 또 제가 리포팅을 통해서 히림을 제시해 드렸는데 히림이 더 큰 수익을 냈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투자자들이 시장이 안 좋으면 움츠러든다고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종목을 끝까지 홀딩만 하려고 한다고요. 자, 그 방법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하면서 시장이 안 좋아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공략한다면 시장이 안 좋은 과정에서도 이렇게 4억 3천이라는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츠러들지 말자고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리오프닝은 작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큰 부자는 될 수 없다. 큰 부자가 되려면 바로 시장의 이슈에 맞는 주도주가 공략을 해야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때 대부분의 TV나 애널리스트들이나 대부분이 리오프닝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다. 시기상조다. 물론 저도 리오프닝에서 에스테틱 관련주를 매수해드렸고
당일날 저점에서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가서 뭐 일부 차익 실현하고 뭐 재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주식을 해보면서 또 시장이 폭락을 해도 오히려 제가 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뭘까 보면 역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했다. 근데 저도 리스크 관리를 안 하면 에코프로처럼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결국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샀고 또 성장성이 반복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성장성이 담보되면서 이슈화 재료를 먹으면 그런 섹터를 하면 된다. 만약에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런 휴마시스 같은 종목을 해야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뭐 25만 명 이렇게 폭증을 하죠. 지금 이런 종목도 올라갑니까? 안 올라가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첫 번째 이슈와 재료를 머금은 그런 종목이라야 강한 상승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번에도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는 뭐 투자자들이 한 1, 2주 전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원자재 관련주들 했지만 결국 지금 따라 들어가면 모두 물린다는 거죠. 그리고 급등락이 반복되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죠. 제가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한 3주 사이에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뭐 전격적인 침공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못했어요. 돈바스 지역을 통해서 먼저 공략을 할 것이다. 대신 침공할 수 있다는 걸 가정해라. 왜냐? 분명히 시진핑이 홍콩을 먹었을 때와 또 그걸 들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난번에 과거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해야죠. 대신 이제 이건 가능성이 좀 희박했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런 사단이 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가스 가격이 폭등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연가스 관련주를 봐야 된다. 그래서 GSE나 중앙에너비스를 여러분들에게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많이 제시를 해드렸다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올라가기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뭐 이때도 말씀드렸고, 근데 뭐 그 다음날 이제 급등이 나오고 눌러주고 다시 또 급등이 나왔는데 대성에너지가 여기서 바닥권에서 159%를 상승했어요. 자, 우리가 시장이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면 막 지수 관련주 올라가니까 거기서 막 따라가. 또 뭐가 올라가면 뭐 따라가. 이렇게 해서 절대 큰 돈 못 봅니다. 이렇게 작은 등락은 있어도 폭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공략해야만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유가 관련주도 봐야 된다. 국제유가가 뭐 이란이 핵 협정에 다시 테이블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유가는 크게 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 때문에 그래요. 중국을 잡기 위해서는 고금리, 강달러, 고유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원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을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SMR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대신 정부에서 우리 EU에서는 텍소노미를 원전을 포함시켰는데 우리 한국형 K 텍소노미에서는 원전을 포함을 안 시켰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장관이 나서서 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를 했기 때문에 다음에 대선이 가까워지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된다.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앞으로 60년간은 원전에 좀 집중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전 관련들이 강하게 상승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제 또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 제가 금요일 날 무료 공개 방송을 했었어요. 지난주. 근데 제가 9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제 무료 공개 방송했는데 이때 원전 관련주하고 CBDC만 봐라. 이미 올라간 것은 보지 마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게 이제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왜 보성파트가 강하게 움직였냐? 결국은 기존의 원전주들은 2차 공정에 많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에서 원전을 이제 본격적으로 드랍을 걸게 되면 그때는 원전의 철골 구조물이나 배전반을 담당하는 보성파워텍이 강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54%가 올라왔어요. 사실은 저희 고객들에게는 제대로 공략을 해드리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제시는 해드렸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다 보니 제대로 된 수익을 맛보지는 못하고 중간에 이제 잡아야 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그때 제가 이제 최근에 우리는 반도체주만 보자. 그래서 반도체 PCB나 반도체 기판주만 보자. 왜? 대선 주자들이 이쪽에 드랍을 걸기 때문에 해서
제가 이제 무료 공개 방송에 참여하시면 이제 이런 말씀드려요. 좀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안 좋은 종목을 공략을 하고 바꿔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하면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 이번에 인터플렉스는 바닥권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몰려도 상관없으니까 이런 걸 한번 들어가 보세요 했는데 한 종목 딱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25%가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시장을 쫓아가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자재 관련주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밀 사용량이 전 세계 29%를 차지하기 때문에 분명히 원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한 종목을 좀 찍어드리는데 제가 요즘에는 종목을 잘 제시를 안 해드리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을 올려드린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부터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을 해서 106%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미래를 앞서 나가면 이런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도 뭐 우리가 암모니아 질소가 비료의 재료인데 천연가스 생산하는 데 발생한다. 그래서 러시아는 화학비료 원료 탄산칼륨도 수출하니 비료 관련주를 보자. 최근에 비료 관련주들이 이제 뒤늦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자,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한 3주에서 4주, 1월 29일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농업 관련주 또는 뭐 자원 관련주. 그래서 우리가 지수 움직임은 크게 튀지 않고 개그림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급락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토끼처럼 치는 주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종목을 공략하면 됩니다. 제가 그때 이제 한 2주 전인가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해서 따라가지 말고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진짜 주도주를 공략해야 된다. 그래서 진주를 공략해야 된다고 했는데 진주라는 것은 진짜 주도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슈와 재료를 머금어서 추세적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섹터를 해야지 오늘 뭐 로봇주가 올라간다 또는 오늘 뭐 유가 관련주가 올라간다 해서 쫓아가고 이러다가는 무조건 물리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은 태평성대가 아니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아주 좋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순환매 흐름을 잘 알고 해야 된다. 이제 알루미늄 관련주들도 최근에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바닥이 재고이기 때문에 한데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까지는 한번 해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는 게 좀 어렵다. 이게 PJ 메탈인데 이건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려서 한 45% 올라갔는데 사실 저도 리포팅을 해드리고 했지만 폭발적인 랠리는 안 왔어요. 지난 그제도 이제 리포팅을 해드렸는데 그제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매수하지 마라. 대신 지난 금요일 날 이제는 찬스가 왔다. 매수를 해라 해서 뭐 단기간에 이제 급등이 나왔는데 알루미늄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따라가시면 안 돼요. 지금은 탄력이 다 둔화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우리는 어떤 쪽을 공략해야 되느냐?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배럴당 뭐 115달러 이상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따라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전애들은 어떤 신선한 이슈를 가지고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요. 그리고 어떤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주가를 급등시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데 모든 투자자들이 열광할 때 그때 차익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 가장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조용할 때 이슈와 재료를 머금는 손을 타지 않는 그런 신선한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죠. 이걸 바닥권에서 매집을 해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다. 그러면 급등하면 무조건 팔아주면 됩니다. 주가가 가장 쉬운 게요. 급등하면 팔면 돼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냥 대강 매수해도 어느 구간에 올라가는 때가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너무 많은 수익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일단 급등하면 팔아주고 급등하면 팔아주고 이것만 잘하셔도 돈은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유가 관련주를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어떤 쪽에 공략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 유가 관련주, 천연가스 관련주 또는 뭐 밀 관련주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올라갔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전쟁 위기 때 사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동차 부품이 많이 빠졌으니까 사자. 저는 최근에 화장품이나 반도체는 자동차는 사면 안 된다. 왜? 화장품이나 자동차가 뭐 400개 이상의 기업들이 러시아와 교역을 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 오히려 리오프닝 하지 말고 반도체를 사라. 이 섹터들 중에서 반도체를 사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PCB 관련주들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텍이나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주고 재차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주식 투자로는 리스크도 있지만 부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렇게 웬 전문가가 나타나서 파트너가 나타나서 3주에서 4주 동안 주야장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야기를 하고 그에 관련된 섹터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을까? 움직이지도 않는데 의아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그리고 에이, 저 틀렸어. 다른 데 봐야죠. 뭐 리오프닝 관련주 조금 올라가니까 뭐 그쪽으로 쏠리고. 그렇게 하시면 주식 투자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퇴출되는 거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를, 이슈를 공략을 하되 두 번도 안 돼요. 딱 한 번만, 첫 번째 바닥권에서 한 번만 하고 매수를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면 상승하면 무조건 분할로 착실하면 됩니다. 저 자신도 2차 전지 쪽에서 대박을 내드렸지만 그걸 한 종목은 적절히 차익실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하게도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식은 타이밍 예술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쪽을 우리가 봐야지 진짜 주도주가 될 수 있냐? 이미 올라가 버린 것은 차치하고 앞으로 어떤 쪽이 주도주가 될 수 있느냐 이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CBD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15분 정도 남았으니까 시간은 충분하니까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스위프트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은행 간의 통신협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국제 결제망을 통해서 각 나라가 이제 교역을 하고 대금 결제를 해주는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럼 가만 놔두면 안 되겠죠.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러시아와 단절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러시아에서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는데 이제 이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최근에 이 규제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죠. 자, 비트코인 가격은 최근에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 러시아는 어떻게 했어요? 외환 보유고를 뭐 6,310억 달러 정도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 중에서 많이 묶였다는 이야기죠. 자기들 수중에 있는 것은 꼴랑 200억 달러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러시아 사람들은 또 최근에 은행에서 뭐 줄 서서 돈을 찾아야 되는 뱅크런 사태가 나오고 있죠. 그럼 당연히 비트코인을 어디 대금 결제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많이 매수를 할 거란 이야기죠. 그래서 뭐 루브라 가치도 하락을 하고 뱅크런 사태도 나오는 상황에서 일부 비트코인 업체가 야, 그럼 우리 러시아인들 매수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그쪽에 우회하면서 매수세가 붙어서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또 하락을 했어요. 왜 하락을 했습니까? 자, 이대로 가만히 놔두게 되면 스위프트 규제가 유명무실화가 되겠죠. 그럼 미국이나 EU에서는 당연히 암호화폐 쪽을 제재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가격이 또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이라고 하면 뭐 김치 프리미엄 해서 한국 그리고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어떤 비트코인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의 원조는 키프로스입니다. 비트코인의 왕관을 씌워준 게 키프로스인데 이 키프로스는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분단 국가예요. 근데 우리 면적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동지 중에 조그만 섬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GDP가 한 2,04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주 작아요. 근데 은행이 예치한 건 무려 700억 달러 정도로 강하게 많다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러시아 부호들이 이 규제가 느슨하다고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가 느슨해요. 그래서 규제가 느슨한 키프로스의 자금 세탁을 위해서 은행에다가 200억 달러 이상을 예치를 해놨다고요. 근데 2013년도에 남유럽 재정위가 왔죠. 이때 키프로스가 취약해서 구제금융을 받았다고요. 그때 구제금융을 받은데 쟤네들 보니까 돈 안 줄 것 같아 제대로. 그래서 예금에다 9.9%의 세금을 부과해 버립니다. 그럼 러시아 부들 입장에서는 깜놀하겠죠. 이야, 내 돈 저 큰일 나게 생겼다. 10%가 날아가는데 우리야 1,000만 원 중에서 1억 중에서 10%면 적지만 수조 원 되면 엄청난 금액이 증발하겠죠. 자, 그것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난리가 나고 이 깜놀한 예금주들이 야, 그럼 안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될까 했더니 그때 봤더니 비트코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들였고 2013년 2월 달에 그때 4만 원이었다고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5천 원 정도 가죠. 그럼 1250배가 상승한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왕관을 씌워줬던 것은 키프로스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이 지금 중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중국은 전력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 열을 올려서 거의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6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많습니다. 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중국의 신흥 부호들이 자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어요. 중국의 500대 부호들 보면요. 자산이 1,8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 개인당으로 따지면 한 4조 원이 좀 못 되죠. 자, 4조 원이면 우리나라 갑부들 보면 4조 원 말이 됩니까? 잽이 안 되죠.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렸는데 최근에 2019년인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중국의 어떤 디지털 지갑에서 59조 원 정도가 다른 나라로 옮겨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비트코인을 규제를 했고 규제한 이유는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내가 넘버 2인데 넘버 1이 돼보고 있다. 이런 야욕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 다른 건 해보겠는데 자꾸 달러 패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해. 이렇게 해서 야, 그럼 우리가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해소해야 된다. 근데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뭐냐? 부동산이다. 자, 부동산 시장에 흥다그룹 이런 거 놔두면 부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금융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겠네. 그럼 우리가 흥다그룹을 일부러 파산시켜 보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구제금융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다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동계올림픽 때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하게 했고 못 사는 나라들에게 야, 우리가 댐 지어줄게, 항만 지어줄게, 뭐 도로 건설해줄게 해서 1대1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뭐 파키스탄에서 중국까지 송유관으로 뭐 기름 몇 방울 들어가는데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했던 거죠. 그럼 야, 너희 이거 운영권 우리한테 줘. 아니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희토류 우리한테 팔아. 우리가 운영권 가지고 할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채무의 함정에 빠뜨리게 하고 그럼 이제 이 중국을 도와줬던 그런 정부 관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가만 놔두겠습니까? 국민들이? 내려와라 때려 죽인다 난리 하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너 이야기 듣고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나 재집권도 안 하게 한다. 너도 힘들 거 아니냐? 그러니 나 좀 도와다오.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럼 탕감해 줄게 빚을. 빚 탕감해 주는 대신에 우리의 디지털 위안을 사용해. 빚 탕감해 주고 편리한 디지털 위안을 쓰라고 하는데 쓰죠. 이런 부분이 1대1로를 했던 국가들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디지털 위안화가 활용하게 되면 자신들이 70년 이상 이 국제 질서를 헤게모니를 취득했던 그런 달러 패권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가지고 세계 패권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달러를 기축통화니까 많이 발행을 해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신흥 시장들, 신흥 국가들한테 물건을 사들입니다. 자, 물건을 사들이면 이 사람들은 돈을 벌었죠. 우리 돈 버는 거 나라에도 쓰고
또 일부는 안전한 미국채에 투자하자. 그래서 미국채에 투자를 해요. 그럼 달러는 다시 미국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은 이 달러를 가지고 또 뭐 중국의 부동산을 산다든지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국제 금융 시장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신비로운 달러 패권의 길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치하면서 5대양 6대의 항공모함을 띄우면서 자신들의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중국이 나타나서 달러 패권에 도전을 하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당연히 제어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중국과 여기가 같이 모여서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아성에 도전하기 때문에 미국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게 되면 디지털 위안화가 상당히 좀 강해질 수 있는 거죠. 이걸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미국은 주변국을 결속을 해서 디지털 달러를 해야 되고, 어젠가요? 뉴스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유로를 발행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다고요. 자, 결론은 스위프트 제재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우회로는 비트코인이고, 이 비트코인이 급등하니까 제재를 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관한 어떤 기대감이 증폭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중국과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중국 채권을 1,400억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들이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자신들이 외환 보유가 6,310억 달러가 있는데 그중에서 금으로도 있고 해외 뭐 4천억 달러 이상이 해외에 있어요. 그럼 자기들이 꼴랑할 수 있는 게 12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재정을 꾸려가겠어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전해들은 중국하고 비행기 항공유 구부하는데 위안화나 루블화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해들이 3년 동안 1,000억 달러 이상을 매년 교역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과 가까워지는데 만약에 루블화가 통제가 되고 폭락을 하게 되면 위안화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은 미국의 스위프트 결제망을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칩스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가 충분히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구시보에서는 뭐 러시아가 이번 제재의 50%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자, 결론적으로 보면 스위프트 제재를 위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했고,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니까 비트코인을 규제한다고 해서 우리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해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이제 진작 말씀드렸습니다. 올림픽 앞두고 디지털 위안화가 출시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느냐 해서 여러분들께 미리 종목을 다 말씀드렸고,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잖아요. 저는 고객들에게 자 3월 2일 날 9시 땡땡 할 때 이 저점에서 자 이번엔 20% 중에서 10%를 매수합시다. 왜 매수하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를 제가 리포트 정도로 써서 이제 제시를 해드리면서 했는데 이틀 만에 한 32%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성에너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쪽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리포팅 해드리고 바닥권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해서 저도 이 GSE 같은 경우에는 156% 올라갔는데 이제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112%까지 제가 또 수익을 좀 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유가 관련주가 움직이면 이 중앙에너지를 집중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또 대성에너지가 움직이면 제시를 해드리고, 또 간혹 보면 뭐 로봇주들이 움직이면 로봇주들을 공략을 해서 작게 먹고, 대신 중요한 건 뭐냐? 시장의 이슈와 재료를 먹으면 주도주를 공략해야만 강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 계좌가 많이 망가졌다. 물려있다. 많이 하락을 했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10종목 중에서 안 좋은 종목 하나를 매도하세요. 또는 10종목 중에서 5%나 10%씩 싹 덜어내서 상승 초기에 이슈와 재료를 머금 종목을 공략한다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힌트 수익률 전문가들 그 수익률 게임하는 힌트 수익률에서 압도적인 1등을 했어요. 근데 부자들은 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아봐야 별로 재미가 없으니 저도 이거에 큰 의미가 없죠.
제 돈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저도 좀 이 수익률이 떨어져서 뭐 주간 베스트도 못 되고 하더라, 한국경제에서 진행하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서 17%를 달성했는데 그래도 주간 수익 달성은 못 돼요. 그 이유는 일정한 부분 이상이 자금이 되어야만 수익률로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집중을 해서 1주 만에 36% 수익률을 달성을 했다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이런 힌트 수익률 1위 베스트 파트너도 선정이 됐는데, 요점은 이겁니다. 시장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도 내가 가만히 그대로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이 계좌는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위기를 기회로 잘 활용하면 어떤 분은 한 종목으로도 뭐 사업 상천도 볼 수도 있고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되신 분들은 오늘 무료 공개 방송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기 시장의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를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늘하고 토요일, 일요일 11시에 무료 공개 방송하는데 여기서 빅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분들 다 오십시오. 그래서 안 좋은 종목 교체 매매해 드릴 수 있는 대성에너지 같은 종목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을 선정을 해서 저를 무료 체험할 수 있는 일주일 무료 체험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빅 이벤트가 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긴 하지만 충분히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